局面复杂，难以解决。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을 찾았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약 5배로 늘어 이제 30조 달러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직후 중국 정부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은 후로 중국의 부채는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장률 유지를 위해 섣불리 디버레이징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부채를 담보로 했던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은 이제 과잉 악성 부채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2007년 145%에서 2018년 2분기 말 기준으로 253%로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인데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약 25%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부채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적절한 조치로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큰 핵폭탄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중국 부채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채가 큰 사회 문제로 표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지방정부의 엄청난 채권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 부동산 기업과 가계까지 이어지는 연쇄 부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친 부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경제 문제보다 중국제조 2025, 1대1로 사업 등 패권을 위한 움직임을 더 중요시한다면 다음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각 경제 주체별로 자세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표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채입니다. 중국 총 부채의 약 61%를 차지하는데 신흥국 가운데서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역시 155.1%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높고 신흥국 평균치인 97%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버블 붕괴로 고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1990년대 초반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국유 기업들은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은행도 국가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로 국영 기업들마저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국영 기업에 묻지마식으로 대출해 주다가는 은행이 건전성마저 위협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38건 1349억 위안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부터 17년 연간 400억 위안에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는 비금융권 기업의 대출 만기 금액이 무려 3조 5천억 원 위안에 이르러 디폴트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기업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업들은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자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회사채 발행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급증한 회사채 신규 발행분의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하기에 조만간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둘째, 터지기 일보 직전인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부채가 가장 심각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지방정부가 더 위험합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16.5조 위안이지만 숨겨진 부채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숨겨진 부채 규모가 약 4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통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올해만 또다시 1조 1000억 위안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아닌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많은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성장과 세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과거 연 10%씩 성장하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부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처럼 계속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42%는 과거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세운 인프라 시설이나 공장, 주택 등은 대부분 빚으로 지어졌기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악성 채무가 됩니다. 이처럼 중국의 막대한 부채는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산물이기에 경기부양 정책은 오히려 경제 위험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입니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한화로 약 340조 원입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경매에 내놓은 매물 중 20%는 단 한 명의 입찰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2017년 중국 내 237개 은행의 대출 및 현황을 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14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이는 중국 GDP의 약 20%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해 수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강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허베이성의 탕산은행은 2016년 그림자 대출이 86% 급증했으며 이는 재무제표상 대출의 308%에 달했지만 이 은행이 보고한 부실 대출은 겨우 0.05%로 중국 내에서 최고로 안전한 은행입니다. 넷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의 상황은 높은 저축률로 인해 기업의 상황보다는 아직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의 저하가 은행권의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악성 채무자로 등록되어 대중교통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인민이 서울 인구보다 많은 약 1,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 부실이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진다면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경제는 모두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있어서 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상황은 어차피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25%가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 투자은행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0%대로 내려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가 1차 중국 충격이었다면 올해는 제2차 중국발 경제 충격이 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발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생산 체인을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는 6억이 넘고 현재 베트남의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도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워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인도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남아 시장의 장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기업 운용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인지 또한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중심에서 완제품 위주로 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즉 중국을 생산기지로 보던 관점을 이제는 상품을 파는 소비시장의 개념으로 바꿔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수출의 대표 선수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보복을 당하고 정부가 아무리 중국을 찾아가서 읍소해봤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지 남의 손에 우리의 목숨줄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